안녕하세요. 저는 안병화 치안감의 셋째 아들 안호재입니다. 저는 이맘때 하얗게 피는 이팝나무를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TVN 5.18 특집 다큐멘터리 5월의 경찰 나의 아버지 제1부 늘 시민의 곁을 지켰던 사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2019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전두환 씨가 출간했던 회고록에 실린 내용을 두고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열렸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이 재판은 많은 물음표를 남겼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던진 한 사람, 이재희 작가다. 전두환 회고록을 강력하게, 가장 어느 책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안병화 평전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너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1979년에 일어난 12.12 군사반란 직후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민주화의 바람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1980년 서울의 봄을 몰고 왔다. 당시를 회상하며 이재희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 1980년 5월 초순이라는 시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화의 분위기가 온 나라를 완전히 범람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억눌린 자유를 되찾고 싶었던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그렇게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은 전국을 넘어 광주까지 밀려들었다. 서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서울 지역 30개 대학에서 학생 10만 명이 모였다.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한 목소리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자진해산했다. 또 어젯밤 서울역 광장에서 일명 서울역 회군이었다. 오늘 오전 9시 모두 해산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학생 시위대는 앞선 시위로 겪은 경찰과의 충돌을 방목하지 않고자 면담에 나섰다. 그때를 떠올리며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실 책임자이자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선태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당시 이제 15일, 16일 시위 계획을 얘기를 했었어요. 14, 15일은 비가 왔었죠. 16일은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안병화 국장이 그러면 우리가 평화 시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경찰들도 15일부터는 오히려 시위대를 에스코트 해줬어요. 80년 5월 16일 날 이제 횃불 대성회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횃불 성회를 승인을 해줬느냐라고 물어볼 때 안병화 치안감 답변은 박관현 열사의 눈빛을 보고 믿음이 갔다. 안병화 기념사업회 이주연 사무총장의 말대로 안병화 국장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의 말을 믿어주었다. 그 결과 신뢰 속에서 평화 시위를 열 수 있었다. 이렇게 평화 시위를 보장하자고 해서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 측과 경찰 국장이 합의한 것은 유일무이할 겁니다. 송선태 위원장의 말대로 전혀 없던 평화 시위였다. 이 무렵 5월 16일까지는 무탈했다. 국장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7일 날 들어와서 이제는 광주는 데모를 안 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약속을 했다고 아주 평화롭게 탁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아주 청소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가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등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이행했대요. 그래가지고 12일 만인가 13일 만에 처음 집에 들어와서 주무셨어요. 그래 그날 주무시는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에 안병화 기해 국장의 아내 전임순 여사의 말처럼 5월 17일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내려졌다. 신군부는 이미 작성된 권고 대상자들을 체포하기 바빴다. 그중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학생 노조의 소유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바로 2004년 재심에서 무죄로 밝혀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다. 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권력형 부정축제 혐의자와 그동안 사회 불안을 조성하거나 학생 노동조합 소유의 배후 조정 혐의자 26명을 연행 조사 중이라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현재 연행 조사 중인 인사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인 김대중, 국회의원 예춘호, 목사 문익환, 연세대 부총장 김동길. 이로써 비상계엄 조치가 확대된 5월 17일 밤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부대가 배치됐다. 안병화 국장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긴 밤을 걱정으로 보낸 전인순 여사 역시 그랬다. 그러면서 나가셨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와가지고 궁금하죠. 그렇게 조선대학인가 학교 앞으로 갔더니 군인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학교 가려고 왔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벌써 밤에 주둔한 거예요. 그걸 몰랐죠. 오후 2시인가 뭐 가서 구경했는데 웬걸 군인들 차가 오더니 거기서 딱 내리자마자 그 학생들 저기 몰려 있었거든요. 그냥 가서 마구 잡는 대로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끝내 쫓아가가지고 이 방민 같은 거 이런 거로 막 하고 치는 거예요. 피가 투성이 돼가서 질질 끓고 차에다 싣고 진짜 끔찍했어요. 전임순 여사의 말대로 공수대원의 진압은 잔혹했다. 진압봉으로 때리며 쓰러진 사람을 밟았다. 개중에 7공소는 총검으로 진압했다. 두고 볼 수만 없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리로 향했다. 한편 자칫하면 경찰도 시대의 희생도 커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안병화 국장은 시위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그만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병화 국장은 항상 시위 진압에 있어 지휘관이 선두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치안본부는 강력 진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안병화 국장은 인명피해가 없는 선에서 진압작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계엄령 확대에 의한 공수부대의 개입은 안병화 국장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당시 투사 회보를 제작했던 전영호 씨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근데 이제 18일 오후 3시 반 이후에 전남대에 있던 공수부대와 조선대에 있던 공수부대가 금남로와 충장로에 투입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나가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든 그런 시민들 전체를 그냥 잡아가지고 박달나무 진압봉으로 머리를 막 때리고 또 지나가는 버스에서 젊은 사람 끌어내려갖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오후 4시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찰들도 경악을 하고 오후 4시 무렵에는 시위 진압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수부대는 학생과 주변에서 시위를 구경하는 젊은이들까지 마구잡이로 진압하고 있었다. 송선태 위원장은 그날의 잔혹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진압하는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 핏물들이 나는 처음에 이제 빗물이 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햇빛에 반사되잖아요. 이렇게 쭉 먼 도로를 보면 그게 다 핏물이었어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전영호 씨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18일 오후 4시 이후부터 19일 날 현상이 뭐냐면 그 사진에서 자주 보이는 젊은 사람들 그 팬티만 입히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까지 막 속옷만 입힌 상태로 무릎 꿇리고 또 기합 주고 막 이렇게 굿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공수부대가 잠깐 이쪽으로 자리 옮기면 경찰이 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 풀어주는, 저리 갔던 공수부대가 왔다가 그 목격을 하고 나서 그 경찰을 불러서 오히려 경찰을 굿하고. 공수부대에게 잡혀와 경찰에 넘겨진 연행자들의 몰골은 참담했다. 속옷 차림에 피투성이인 사람도 있었고 몸에는 진압봉 자국이 선명했으며 얼굴은 부올라 보기 안쓰러운 상태였다. 안병하 국장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전임순 여사의 말이다. 경찰은 대모라는 그 학생들을 막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치료하고 밥 먹여주고 거기에만 이제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700명이 다쳤냐 하더라고요. 최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서 3개월 만에 7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한다. 그것과 비교하면 5.18 당시에 공수부대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 시기 공수부대의 만행은 전임순 여사에게도 또렷이 남아있다. 그런데 낮에는 운전수를 이제 학생 도망가는 학생을 차에 태웠다고 그 운전을 허벅지로 찔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수들이 다 이제 데모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큰일 났구나. 나의 어머니 전임순 여사는 이대로 두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라고 생각했다. 광주에서 보고 들었던 일들을 알리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로 향했다. 19일 날 절대 점점 이게 확대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경찰 2호차 아저씨한테 내가 서울에 가야 되겠다. 가자고 그랬어요. 전화도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리고 텔레비에서는 유언비어다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부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모르나 보다. 이제 치안본부장한테 갔어요. 당시 가장 먼저 찾아갔던 치안본부장은 전임순 여사의 말을 듣고 사흘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걸음을 한 전임순 여사는 또 다른 장관을 찾아가 광주에서 보고 들은 일들을 소상히 전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다. 광주 사태가 이러하다 거를 내가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빨갱이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느냐. 빨갱이는 무슨 빨갱이에요. 생때 같은 자식이 눈앞에서 픽픽 쓰러져가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 말문이 막힌 전임순 여사는 어쩔 도리 없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광주의 진상을 알리려던 노력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같은 날 5월 19일 안병하 국장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찰의 무기를 군부대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이 점은 당시 동부서 근무했던 안천순 씨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하 국장께서 저희들 무기고에 있는 경찰 총기를 전부 다 31사로 소개를 시키라고 그래서 총을 전부 다 31사로 보냈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은 총을 안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발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모든 책임을 경찰이 뒤집어 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병하 국장께서 총기를 소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계엄군의 잔인함에 분노한 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금난로에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 200대가 넘는 차량 시위대가 등장했다. 그러자 신군부는 최정예 공수부대를 투입시켰다. 체류탄과 가스로 대응했다. 또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이어갔다. 그러자 시민들은 광주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 유포된 전혀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일에는 40명이 죽었고 금남로는 피바다가 되었다는데 군인들이 여학생들의 브라자까지 찢어버린다. 공수부대 애들이 대검으로 아들, 딸을 난자해버리고 브라자와 팬티만 차게 해서 장난질을 한다. 공수부대가 몽둥이로 머리를 무차별 구타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깨졌다. 계엄군이 달아나는 시민들에게 대검을 던져 복부에 박혀 중상을 입었다.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들은 이러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이상은 광주 소요 사태와 관련 계엄사령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이상 문화방송 KBS 두 군데가 그러고 또 하나 광주 세무서가 불이 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세금 걷어주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데 쓰느냐. 이것이 참 그때 당시에도 그런 구호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론. 당신들은 왜 이런 상황을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분노를 했던 것이죠. 이재희 작가의 말처럼 20일에는 도청을 제외한 계엄군의 모든 방어선이 무너졌고 광주 MBC와 KBS, 광주 세무서가 불탔다. 하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아마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오호간 유대감 때문이었으리라. 21일 아침 안병화 국장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국 본국을 비롯해 다른 곳에 남아있는 무기도 모두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공수부대는 개인별로 30발에서 60발의 실탄을 갖고 있었다. 이후 정교사를 만나고 온 안병화 국장이 도청에 복귀했다. 그리고 10분 뒤인 오후 1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일어났다. 금난로는 피로 물들었다. 시민들은 계엄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부장한 시민들은 도청으로 향했다. 그 사이에도 사망자는 늘고 있었다. 안병화 국장은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했다. 고민 끝에 계엄군을 등지고 경찰의 도청 철수를 결심한다. 경찰국이 옛날 전남 도청 안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다가 그 한 2,000명 정도가 일순간에 이제 빠져나가는데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시민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그 경찰을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혀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긴박한 상황 속 이재희 작가의 말처럼 시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혔고 누군가는 길을 비켜줬다. 그 결과 직결지에 모인 경찰은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 반면 공수부대의 철수는 쉽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재희 작가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때 퇴각하면서 군인은 어떻습니까? 그 중무장하고 있는 군인은 2명이 죽었었거든요. 시민들로 가지고 격렬하게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이런 차이를 만든 배경에는 안병화 국장이 있었다. 안병화 국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안병하 국장의 확고한 신념은 5.18 당시 경찰과 군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는 안천순 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의 양미간을 정조준해서 사격해서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경찰이 동조할 수는 없었어요. 군인하고 경찰을 같이 보지 마세요. 이처럼 안병하 국장 한 사람이 품어낸 결연한 의지는 그 시절 경찰의 자긍심이기도 했다. 한편 며칠 뒤 25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무장 후 도청 점령을 지시한다. 그러나 안병하 국장은 소신을 지켰고 그로써 광주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거웠다. 5월 26일 오후 1시 안병하 국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된 것이다. 실은 시위대의 분노에 불을 붙인 원인이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이었음에도 화살은 경찰에게 향했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는 논점에서 벗어난 개인 비리를 파헤쳤고 결국에는 직무유기라는 명분으로 조사했다. 우리들을 갖다가 어떤 그거를 비행이나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 잡으려고 아주 사람을 풀었대. 그래가지고 뒷주사로 타라고. 전임순 여사의 말처럼 합동수사본부는 안병하 국장을 질책하고자 재산을 부정축제했는지 공직을 이용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헤쳤다. 그럼에도 흠집을 찾을 수 없자 치안본부는 직무유기라는 족쇄를 걸어 안병하 국장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만들었다. 6월 8일 치안본부에 잡혀간 지 13일 만에 안병하 국장이 나왔다. 그럼에도 안병하 국장은 겪은 일을 항구했고 가족에게도 말을 아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국장님이 이 얘기 안 해서 모르죠. 워낙 물론 말이 없어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때 합수부에 들어가서 경장이 이 얘기 못하게 고문했나. 그 당시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짐작해 보건대 안병하 국장의 침묵은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한 달 뒤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비롯한 총경급 간부 11명이 경찰복을 벗었다. 강제적인 처사였다. 그 밖에도 75명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지역 전체를 피로 적시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휘말리게 한 격동의 5월은 막을 내렸다. 참담하게 헤집어 놓은 상처만 남긴 채 (1980년 5월은) 참으로 잔인했고 나의 아버지 안병하 국장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 잔혹함에 희생되어 떨어져 나갔다. 당시 공무 중 부상을 입었지만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찰은 140여 명. 잊혀진 진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몸부림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의 가슴에만 사라지지 않는 화인이 되어 남아있을 뿐이다. TVN 5.18 특집 다큐멘터리 5월의 경찰, 나의 아버지. 잠시 후 2부 발자취에 남아있는 길이 계속됩니다.